자, 오늘 공법 첫 수업인데, 공법이 어떤 과목인지 좀 특성을 좀 설명드리고, 공부 방법, 이런 거에 대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이 이게 뭐 좀 만만치가 않죠? 6과목이 모두 다 생소한 과목들이고, 다 법률 과목이다 보니까, 그동안 책은 손에서 놓고 사시다가, 새롭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다 보는 책들이 법률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대를 좀 졸업해가지고 뭐 법을 좀 공부를 했었으면 좀 나름대로 좀 공부하기가 수월한데 법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특히나 공법은 그 과목 중에서도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법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전체를 다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섯 개의 법률을 공부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총 6개 법률인데 그 밑에는 그 하위 법령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붙어 있고 시행기축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 18개 법령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좀 힘들고 두 번째로는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난해한 거죠. 단어도 생소한데 말뜻도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두 가지 점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양은 많고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잘 극복해가지고 그 점수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이 생소하고 난해한 거는 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수밖에 없어요. 교재 혼자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수업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셔야 된다. 근데 보통 그 8주 만에 한번 수업이 이렇게 돌아가면 교재가 7, 6페이지인데 대략 하루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진도가 80페이지 뭐 이 정도 분량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하루 빼먹으면 집에서 혼자 80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읽어보시면 하루에 10페이지 읽기도 벅차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수업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뭐 사례 설명도 듣고 뭐 다른 내용과의 관계도 좀 봐가면서 이해를 해야만 좀 그나마 좀 빨리 이해가 되는 거니까 수업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고 그다음에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는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어느 과목을 막론하고 절대 벌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벌려요. 이제 욕심이 나니까 기본서 하나 보는 것도 좀 벅찬데 그거 말고도 막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 복사해서 나도 보고 뭐 인터넷에 다운도 받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모으다 보면 시험 끝나고 나면 사과 박스로 막 몇 박스가 쌓입니다. 이걸 다 볼 수도 없는데 다 봐도 문제예요. 그 많은 걸 다 봤다는 거는 뭐 한 가지 내용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게 아니라 한 번 읽기도 급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그 내용이 어디선가 막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본서에서 봤는지 문제집 풀다가 본 건지 그래서 뭐 다운받은 자료에서 본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푸는데 훨씬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을 벌리면 안 되고 많이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공부할 게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공부하려면 시간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상 한계가 있어서 그걸 완전히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20%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기억을 하게 돼요. 이 상태로 공부가 되면 점수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20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20점이라는 점수가 공부를 전혀 안 한 분이 40문제를 받아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한 번은 그냥 1번부터 5번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한 번으로 딱 세워서 찍으면 딱 2점수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조금 막 왔다 갔다 찍으면요 5점 나오고 심지어 2.5점도 나와요. 한 번으로 세워 찍으면 그나마 2점수 나오는데 이렇게 공부가 되면 공부 전혀 하는 분이 그냥 세워서 찍은 거나 점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객관식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 다음 중 틀린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지문이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대형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오지선대형 문제는 그 개별 지문으로 보면 다 OX죠. OX 5개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옳은 지문을 찾거나 틀린 지문을 찾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1번 지문을 읽고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공부가 안 본 게 없는 분은 이 지문을 분명 어디선가 본 거예요. 보긴 봤는데 확실하게 기억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을 읽었더니 마찬가지로 보긴 본 건데 정확하지 않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지문 5개가 다 그냥 정확하게 기억한 게 아니라서 뭐 읽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막상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거나 골라서 찍게 돼요. 이렇게 5개를 고민해서 찍은 거하고 공부를 전혀 안 한 분이 1초 만에 그냥 연필 굴려서 아무거나 찍은 거하고 확률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1초 만에 딱 찍고 넘어가니까 시간이라도 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어디서 본 것 같으니까 풀기 시작하는데 2분, 3분 고민하다가 시간만 뺏기고 결국은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문제 푸는데 시간 뺏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100개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많이 줄여가지고 20개 정도로 줄여서 이거를 100% 정도 수준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좀 과장해서 뭐 100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드린 노력은 똑같아요. 여기도 100개를 20%니까 200의 노력을 했고 여기도 20개를 100%니까 똑같은 200의 노력을 들였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가 되신 분은 80개는 버리고 20개만 확실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지문 중에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봤더니 모르는 내용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80개 중에 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니까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겨버리는 거고 2번도 못 보던 거고 3번도 못 보던 거고 근데 4번은 어디서 본 겁니다. 봤다는 거는 요 내용 중에 지문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만큼은 확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게 판단이 되죠. 지문에 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 내용을 공부할 때는 3년으로 알고 있는 건데 지문에 2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틀렸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다른 지문에 관계없이 이걸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답을 푸는 게 아니고 답이 되는 지문 그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공부할 때 아무거나 막 줄이는 게 아니고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줄여서 공부를 하니까 답만큼은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되 그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절대 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진 20개가 이게 핵심적인 사항들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돼야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핵심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핵심 아닌 사항은 이거 뭐 굳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아닌 사항으로 대표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출문제 쭉 분석해보면 어떤 게 잘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떤 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법에 조합이 있고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주택법에는 주택조합도 있습니다. 근데 조합에 관한 거는 그냥 매년 나와요. 세 군데 조합에서 기본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도 나옵니다. 조합은 매년 나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조합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죠. 근데 조합만 하면 양이 굉장히 줄어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것만 달달달 하시면 최우선 3문제, 많으면 대여섯 문제를 조금 공부하고서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빈도로 나온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어떤 거는 10년에 한 번 나오고 또 어떤 건 20년에 한 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 굳이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혹시나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오면 잘 찍으면 되죠. 맞으면 다행이고 틀려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거는 교재에 포함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사항들이 있어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건 굳이 할 필요 없다 다 정리도 해드려요. 다 체크도 해드리고. 근데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를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그런 걸 막 읽으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니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고.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설명 안 해줘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고 굳이 다 체크해 준 거를 그냥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걸 왜 공부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다 보면 그런 걱정이 자꾸 들어요. 요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냥 일일이 다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건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나올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시험은 난이도가 항상 배분이 돼서 상위 난이도, 하위 난이도, 중간 난이도, 하위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 배분이 돼야지 모든 게 다 어렵게 나오면 붙을 사람이 없죠. 모든 문제가 다 쉽게 나오면 조금만 공부해도 다 붙어버리니까 쉬운 것도 내고 어려운 것도 내고 중간 난이도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상위 난이도가 30, 중간 난이도가 40, 하위 난이도가 30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상위 난이도가 막 80%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붙을 사람이 거의 없게 되죠. 전에 15회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뭐 그 과목을 막론하고 다 어렵게 나왔어요. 민법, 학개론, 뭐 공법도 엄청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20만 명이 넘게 시험을 봐가지고 최종 합격하신 분이 9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200대 1 뭐 이렇게 넘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막 전국에서 막 난리가 나서 학원마다 붙은 사람이 보통 한 학원에 한 명 정도 붙었어요. 200명이 수업 듣고 그 중에 한 명만 딱 붙어 나가니까 항상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과천으로 몰려가서 막 대모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재시험을 봤어요. 그 15회 때에서 그 본 시험이 있었고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도 너무 문제를 보니까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민법 문제를 붙들고 그 서울 신림동에 가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 문제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푸는 게 아니고 읽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시간을 재봤더니 민법 읽기만 하는데 7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막 지문도 엄청 길게 나오고 막 지문 하나가 막 6줄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시험 출제가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기관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그 시험 문제가 생기고 나서 토지주택공사로 시험 주관기관이 바뀌어서 몇 년 동안 계속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최근에 다시 넘어온 건데 넘어오면서 또 슬슬 또 문제가 어려워져. 거기는 뭐 워낙 관리하는 시험이 많다 보니까 하나 시험 자격시험 하나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관리가 허술해지는 건지 점점 좀 심하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난이도 상위 막 대거 50% 6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위 좀 어려워지면 상위 난이도가 뭐 32% 3% 중간 난이도 조금 높아지고 하위 난이도가 조금 뭐 비중이 낮아지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주 쉬운 것들이 꼭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 정확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중간 난이도 문제 웬만큼 해결하면 다 붙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이거 다 틀려도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위 난이도에 해당되는 건 과감하게 다 버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출제가 한 번도 안 냈다는 게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상위 난이도 문제죠.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번 공법도 꽤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건축법에 거의 뭐 취급을 안 했던 내용들이 몇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다 틀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꼭 맞춰야 되고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만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맞추면 그래도 다 합격 점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데 하나 맞추기에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맞추기에서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많은 걸 공부해 놓고 결국 맞출 수 있는 건 딱 하나니까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상이 나는 문제고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 48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 뭐 시험에 뭐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나오죠. 22회도 나오고 23회도 나오고 24회, 뭐 27회, 28회 꽤 자주 꽤 높은 빈도로 나오는데 그거를 맞추려면 보면 표가 있잖아요. 이 표가 21개가 있어요. 계속 넘어갑니다. 64페이지까지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다 외워야 돼. 그래야 그거를 알고 풀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이 표 21개를 어떻게 외워요? 저도 그 오랜 기간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외우는 거 잘하는데 이건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이것만 딱 오려서 지리산이나 뭐 계룡산 이런 데 가셔가지고 몇 년은 더 닦아야 외워져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 들여서 결국 맞춘다는 게 한 문제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추면 또 다행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나오면 또 헷갈려서 틀려버려. 그러니까 이건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 호치케이스가 있잖아요. 호치케이스 가지고 4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그냥 찍어버려. 이렇게 세 번 딱 눌러가지고 안 펴지게끔. 뭐 봐봐야 그냥 그 기억할 수도 없는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을 줄이면 많이 줄어요. 이게 가능성 낮은 거 빼버리고 너무 어려운 거 빼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째로 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빼고 정리하면 남은 게 이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공부가 되려면 전반적인 과목의 전반 틀도 알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암기까지가 다 정확하게 돼야만 정확하게 공부가 된 거죠. 이게 다 서야 돼요. 근데 양도 줄이고 공부도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 공부 거의 안 한 거죠. 거의 공부도 안 해놓고 합격을 바라면 그거는 양심이 좀 없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만 그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줄여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틀을 모르면 뭐 외웠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에 가는 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틀을 모르다 보니까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해놓고 문제 풀 때는 정비사업조합에다 풀어버리면 맞을 수가 없죠. 내용이 비슷하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틀을 알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이런 게 그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심한 경우에는 공법을 열심히 공부하더니 문제 풀 때는 세법에다 적용해버려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을 알고 그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냥 단순한 기로 문제 푸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틀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내용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되죠. 그리고 외울 걸 외워야 되는데 이 중에서 틀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틀을 세우려면 교재를 수십 번을 읽다 보면 그 기본적인 암기도 되고 전체적인 흐름도 보이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의 차이점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틀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세우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틀을 중심으로 자꾸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해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겠는데 외우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어려운 거고요. 외우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평생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판사들이 맨날 법만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판결을 내리고 또 이제 대법원 가서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 원심 판결에 대해서 그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오해했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법인데
여기 장과 공부하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의 뜻을 알아들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틀을 세우고 이해하는 건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외우는 거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똑같이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외우는 게 힘들어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물론 외우는 게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분명히 어제 밤새 다 외웠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별로 몇 개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외웠는데 자꾸 까먹을까 이렇게 한탄하시는데, 그거는 누구나 그런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딱 외워서 이거를 계속 기억하겠다, 이건 욕심이고, 외우면 당연히 시간 지나면 까먹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외우고 까먹으면 나중에 다시 반복하고, 또 까먹으면 또 반복하고, 계속 외우고 까먹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 7번 까먹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기억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장에서 생각나는 거고. 그래서 암기라는 건 결국은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죠. 대여섯 번 반복하시면 되는 분이 있고, 10번, 20번을 반복해야 되는 분이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가 있죠. 전에 연세가 70이 넘은 분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을 때와 다르게 암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공법이 37개가 나왔어. 40문제 중에서 37개니까 92.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걸 안 외우고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외운 건데, 공법을 뭐 기본서로 다 보기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오는데, 요약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반복해서 보신 겁니다. 그분이 20번까지는 샜는데 그 뒤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복해서 보니까 웬만한 거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 확실하게 기억이 되면 이해도 돼요. 그러면서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기억이 돼 있으니까 틀도 쓰고. 그래서 누구나 반복하면 다 극복이 되는 거니까 외울 거는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틀을 세우고 이해를 시키는 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우는 건 수업을 통해서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신 외워줄 수도 없고, 스스로 외워야 되니까 이건 본인이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복을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 반복을 보통 그냥 많은 분들이 뭐 영어 단어 외울 때 처음 외울 때 막 수십 번씩 써가면서 외우고 다시는 반복을 안 해요. 한 20번, 그냥 수십 번 썼으니까 이제 다 기억이 됐겠거니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데, 수십 번을 써가면서 외워도 다음날 생각 안 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울 때 너무 심각하게 외울 필요 없이 가볍게 외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체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외운 다음에 그걸 내일 다시 한번 체크하고, 2, 3일 있다 다시 한번 또 체크하고, 일주일 있다 체크하고, 한 달 있다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게 힘들면 수업 듣고 복습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외웠는데, 영어 단어 이렇게 100개를 외웠는데 1시간을 들여서 외웠어요. 근데 이게 금방 까먹죠. 그래서 이 망각되는 속도가 굉장히 급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감되는 게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면 외웠던 내용의 50%가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좀 체감이 되니까 하루 정도 지나면 한 70% 없어지고, 점점 더 이제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거의 제로 가까이 수준으로 다 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100개 외워서 1시간 있으면 기억 속에서 50개는 없어지고, 하루가 지나면 100개 중에서 30개는 생각나고 70개는 생각 안 나다가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외웠던 100개가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때 생각나는 거라고는 이제 영어 단어 100개 외운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기억만 남는 겁니다. 근데 반복을 안 하면 결국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복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 까먹은 상태에서 이때 반복을 하게 되면 새로 외우는 거예요. 어렵게 외워놓고
다 까먹고 다시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걸 까먹기 전에 반복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50% 정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복을 해주면 처음에 올 때는 1시간 걸리던 게 반복할 때는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수준으로 기억이 회복이 되고 한 번 반복된 정보는 망각되는 속도가 조금 완만해져요. 결국은 이것도 까먹으니까 다시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반복을 해주면 똑같은 수준 기억이 회복이 되고 시간이 점점 줄어요. 반복할 때마다. 처음에 1시간 걸렸던 게 반복할 때는 10분,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뭐 5분 점점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쭉 한 번만 훑어줘도 그 기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을 하시면 많은 시간 안 들이고도 기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보통 분들이 그냥 한 번 외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수업도 그냥 수업 한 번 듣고 지나가요. 그래서 들을 땐 다 할 것 같다가도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막 뒤돌아서 막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죠. 2달 있다 똑같은 수업을 다시 들어요. 한 달만 지나도 기억이 제로가 되는데 2달 있다 다시 똑같은 수업을 들으면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싹 까먹고 새로 수업 듣고 또 뒤에도 또 다 까먹은 다시 수업 듣고 이러다 보니까 기억이 쌓일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이라도 좀 가볍게 해주면 이게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도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수업을 들으면 좀 더 많은 게 기억이 되고 한 과정 수업이 더 끝나고 나면 좀 더 많은 게 이제 기억이 쌓이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기억이 쌓여가지고 시험장 들어갈 때는 이제 웬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기 힘들면 복습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복습도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3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어떤 거다 여기 쭉 체크하는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매일매일 그 과목들 복습하시고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민법을 뭘 공부했고 학계론을 뭘 공부했는지 하루 만에 6과목 전체로 한번 쭉 스크린에서 체크를 하면 그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수업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과정을 그렇게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수업 듣고 나서 그 다음 과정 수업 들을 때는 처음 들을 때는 안 들렸던 내용들이 술술 다 들리고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이제 이해도 되고 좀 더 쉽게 기억도 되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복습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라고 기대를 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공법이 어떤 과목인지 전반 틀을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다 하시는 거고 공법은 사법의 반대말이죠. 사법은 개인들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국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규제를 하죠. 규제하는 이유가 개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개인의 그 행위를 마음대로 못하게끔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국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국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는 팔고 싶은데 일정 기간 못 팔게 막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개인재산 사고 파는 건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아서 아파트 막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법들을 통틀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대략 한 2,000개가 되고 그중에 공법이 90%예요. 그리고 그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건데 그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6개 법률을 모아가지고 시험 과목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6개 법률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로는
도시 개발법.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법.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택법. 여섯 번째로 농지법. 총 6개 법률입니다. 자, 이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은 너무 길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줄여서 국토계획법, 바쁠 때는 국토법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정비법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자, 6개 법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출제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이 30%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가 국토계획법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합해서 30%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합해서 40%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농지법이 2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매년 똑같은 비중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 농지법은 2문제가 나와요. 농지법을 열심히 해도 다 맞추면 2문제고, 농지법을 하나도 공부 안 해서 다 틀려도 2문제 틀린다는 거죠. 농지법 2문제 다 맞추니까 붙는 건가? 농지법 2문제 다 틀렸기 때문에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당락이 별로 관련 없는 사항이 농지법이죠. 근데 농지법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그 2문제 중에 이상하게 하나가 어렵게 나와요. 그 해마다 보면 하나는 좀 편하게 나오고 하나는 좀 어렵게 나와요. 농지법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건 어려워. 열심히 해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나는 어려워서 틀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쉬웠는데 실수해가지고 또 틀려버리고. 그래서 농지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빵점을 맞아버려요. 근데 농지법을 1년 내내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주워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농지법 공부하다, 중개사법 공부하다 듣는 얘기가 있고, 또 상식적으로 농지에 관해서 많이 얘기가 되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대충 풀었는데 하나 또 맞춰. 농지법 공부 전혀 하는 분이 하나 맞추고, 농지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빵점 맞을 수 있는 게 농지법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은 따로 시간 내서 여기 공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는 농지 빼고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10분 정도,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은 거 추려서 그거만 딱 정리하면 보통 그거 가지고 한 문제는 건져요. 그래서 1시간 투자해서 한 문제 딱 맞추면 돼. 괜히 여기다 일주일씩 투자해가지고 한 문제, 2문제 다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냥 딱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문제 건지면 되니까 가볍게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분간 중요하지가 않고, 나머지 5개 법이 시험 문제 골고루 나오니까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토계획법이죠.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국토계획법은 비중도 높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다른 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게 국토계획법이에요. 공법은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법의 틀을 이루는 중심 내용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개발법이 파생된 거고, 정비법도 국토계획법에서 연결돼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하나의 틀로 돼 있는 법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공부하거나 주택법을 공부하면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그런데 건축법에 공개공지라는 게 있는데,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지역인데, 일반주거나 준주거, 상업, 중공업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내용이에요. 용도지역 틀이 정확히 돼 있어야. 왜 공개공지가 전용주거는 필요 없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에서 필요한지 편하게 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잘 돼 있어야 기억이 쉬운 거지.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면 억지로 배워야 돼요. 억지로 배운 거는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거다 보니까 전용주거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자꾸 속아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건축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도, 주택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도 국토계획법이 토대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 출제 비중은 30%인데 공부할 때 비중은 50%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8주 수업을 하면 4주 정도는 국토교육법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법률들 하고 스스로 공부할 때도 국토교육법을 좀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육만 딱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좀 쉽게 돼요. 근데 국토교육법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머지 열심히 해봐야 점수 제대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국토교육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교육법을 보면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3개가 들어가 있죠. 국토, 계획, 이용. 그러니까 이 단어대로 법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국토 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 이용하려면 계획도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잘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 이용하자. 이런 법이겠죠. 근데 이용하는 거는 계획 따라 이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계획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그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 계획 말고도 이제 많은 계획들이 나와요.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실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때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잘 만들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국토공간이 잘 이용되도록 하자라는 게 국토계획법의 전반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 의미가 나오죠. 4번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계획이 나열되어 있죠. 정리를 해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6가지 계획. 첫 번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로는 2번에 보면 4가지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4가지 단어 공통점이 끝에 다 구역자가 붙어 있죠. 네, 구역이 다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구역이라서 합해서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는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서 개도, 수시라고 외워놔야 돼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수시로 밥을 먹겠죠. 개도, 수시. 그래서 두 번째로 외워두시고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6가지 계획이 국토개법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생소한 단어들이 막 한꺼번에 나왔는데 요걸 이제 두고두고 요걸 풀어가면서 국토개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의미를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일단 법의 계획의 명칭부터 좀 보면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요 법의 명칭대로 보면 계획도 국토계획이나 뭐 국토이용계획이나 뭐 국토관리계획이나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용어는 전혀 다르게 돼 있죠. 국토란 말 없이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저 국토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지만 국토공간이 넓죠. 근데 그 넓은 국토공간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하면 현실이 안 맞죠. 서울 다르고 인천 다르고 부산 다르고 광주 다르고 다 지역마다 실정이 다 다른데 그리고 일률적으로 계획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이 안 맞으니까 그 계획을 정하되 지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정하는 건데 그 지역이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대로,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획을 각각 만드는 겁니다. 계획은 특별시가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 광역시가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 광역시도 인천광역시에서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 부산광역시가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다 각각 있는 겁니다. 시는 시대로, 시도 부천은 부천시대로, 수원은 수원시대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군은 군대로.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면 특별시가 도시죠. 시골이 아니라 도시. 그 다음에 광역시도 도시. 특별자치시도 세종시인데 도시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인데 그 안에 뭐 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시가 다 도시죠. 뭐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등 이런 도시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에 관한 계획이지만 이 계획을 각 도시별로 정하자라는 거예요. 도시별로. 그래서 원래 이름은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돼야 되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군이 하나 있잖아요. 군. 군은 도시를 할 수 없죠. 완전 시골 동네니까 군 지역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이러면 뭔가 그 명칭하고 내용이 서로 안 맞으니까 여기다 이제 군자를 하나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이렇게 된 건데 실무에서는 부른 이름이 달라요. 그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 데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안 하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똑같은 계획을 두고 연천군이나 뭐 가평군이나 이런 군 지역에서는 군관리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합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을 관리하는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도시와 군이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인데 이게 이제 그 각 일정한 지역별로 계획을 정하는 건데 이 지역에 도라는 것도 있고 구라는 것도 있고 읍이나 또는 면, 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싹 빠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유사 내용이 두고두고 반복이 돼요. 시군만 나올 때가 있고 시도란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시군구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여기처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비슷하면서 막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쓰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분명히 시군 아니면 시도 아니면 시군구 중에 하나인데 찍으면 꼭 틀려 그게 이상하게.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틀을 알고 그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려면 이제 지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체계를 알면서 봐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지자체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죠. 좀 쉬겠습니다.